학교 민주시민 교육 포럼은 장래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지을 미래 유권자들을 위한 지혜의 장입니다. 학교는 사회의 오늘을 투영하는 거울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켜올린 촛불이 일군 것입니다. 이제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때입니다. 이제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열린 포럼은 무척 뜻깊습니다. 오늘 포럼이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에 좋은 뒷받침이 되고 결코 후회하지 않고 굳건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민주사회를 구현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 한 해가 아니라 해를 거듭해가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알찬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성장하기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이 더욱 뜻깊은 것은 저희도 이제 교육부의 민주시민 교육과를 만들었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의미에서 정말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교육부에서도 귀담아 듣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그 사업에도 잘 수렴해서 반영해서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데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즐겁게 이 일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주주의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정말 한 단계 앞에 약진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앞장서고 또 서울이 함께하고 이제 인천에서도 민주시민 교육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 인천, 경기가 함께하는 한겨레신문과 함께하는 포럼이 돼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정말 우리 여기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숨쉬고 이런 공간이 학교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도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지금 학교 민주시민교육 포럼의 의미나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워낙 여기 지금 각 도에서 고민해 오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배우러 나왔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제 담당이기도 하지만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폭력, 그 문제가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왜 우리 공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이렇게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떨어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의견과 제안 들어서 교육부 아까 말씀 들으니까 윤해 부총리님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데요. 당장 내년부터 조금 가시적인 변화가 있도록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원규 교수님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과제와 추진원칙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극우 정당에 출연하고 가짜뉴스 논란이 있고 양성평등, 성소수자 보호, 애로운 늑대 등등 해가지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은 민주시민교육 또는 이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길 때 교육부에서 그 우연한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자문을 조금 구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미처 자문을 다 하기도 전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작년 연말에 추진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과가 생기는 걸로 봐서 엄청난 속도로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되겠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사실 특별한 활동이었고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특히 내년 그 신규 예산,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 새로이 배당된 그 예산이 영원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참 의아하기 이를테었고, 아니 이게 보수 정권에서 이렇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왜 진보 정권에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저와 만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조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또는 민주시민 교육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유를 추려봤는데, 아마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저게 뭔 얘기인가 싶을 거고, 그러나 교사 이상의 연배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은 절실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성세대는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았나? 그러면은 주로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반공교육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뭐 학생 시절에 운동권에 이렇게 속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소위 말하는 자기들끼리 의식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에게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또는 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공교육 아니면 의식화 교육. 그런데 사실 의식화 교육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교육의 일관해서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은 이게 반공교육도 안 될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골방에서 했던 의식화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특히 기성세대 중에서도 진보적 기성세대에게는 학교 자체가 지긋지긋한 곳이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진보적인 분들은 그런 데서 이제 문제를 느끼고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교사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학교가 과거의 학교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제가 대화해 보면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분들 외에는 거의 그런 지금과 같은 학교 모습을 그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의 청소년 시절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계기는 그 전 정권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 교육도 만약에 국정화하고 뭔가 아무튼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똑같은 비난을 받지 않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너무 간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잘할 텐데 자꾸 뭘 하겠다고 하느냐,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 해달라,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했을 때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민주시민교육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본래 의미와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반공교육과 대비를 해서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시민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 일단 과거에 어떤 교육이 행해졌는가,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반공교육이라고 하지만
정부에 따라 가지고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친미 반공 교육이 이루어졌고, 박정희 정부는 또 이게 집권 시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독재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유신 독재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국민윤리라는 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교육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이후는 정권 교체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신자유주의적 준법 교육, 그러니까 법이 어떤가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 암묵적인 강조점이 두어졌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반공 교육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학술적으로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신민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에 신이라는 게 이제 신하고 민이라는 게 물론 그 국민할 때 그 백성할 때 백성민자지만은 그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종합해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순종하는 국민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으로의 시민교육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제가 봤을 때는 주권자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까지의 시민교육이 순종하는 국민을 길러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시민교육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고 권력자로서 역량을 발휘해서 자신의 의사를 국가의 운영에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당신 생각이고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 1조 2항에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권자 교육으로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또는 인정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데, 제가 저 보조성의 원리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추진하는데 교육 주체를 외면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만들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고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일선 학교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은 저 같은 교수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만들면 됩니다. 얘기 좀 해봐라 하고 듣고 선생님들이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아직은 좀 그게 어렵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관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민주시민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은 이 경우는 일단 교육청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정당 근거를 갖췄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표 또는 경기도 교육청표 교과서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것만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세계 모든 정치사는 위정자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사익만 추구하는 독재자들이나 기껏해야 미숙한 개혁가들이 그려가는 추상화이지만,
국민의 편에서 보면 일관된 주권과 합리성 확장의 세밀화이다. 그리고 교육의 역사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위대한 교육개혁은 대부분 장관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을 가르치던 교육자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저 같은 교육 연구자들도 기껏해야 소수만이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역사를 어느 편에서 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는 각자에게 달려있지만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형식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모두 교육 주체들의 편에서 그려지는 그림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국내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시민교육은 해외 부분에서 많이들 이제 발달이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자세한 그리고 지금 내용들까지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님이 지금 해외 동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좀 관심의 폭을 외국으로 돌려서 선진국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첫 번째가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그 국가들이 의무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은 또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선택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의무 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덴마크, 라트비아 같은 유럽 사례입니다. 이건 유럽에서 분석되어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일부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유럽 전체를 넣고 봤을 때 전체가 뭐 다 하고 의무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그 학습 연령대를 커버하고 있다고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전체 그 시민 교육 과정에 어떤 영역을 다루고 있는가? 크게 4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타인과 상호작용 부분에서는 이런 자신감, 책임감, 자율성, 이런 협동, 갈등 해결 이런 이제 또 비판적 사고에서는 다각적 관점 추리, 분석, 자료 해석 이런 또 사회적 책임에서는 공정 연대 이런 민주적 행동에서는 또 광범위한 이런.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표를 보신 것 같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민주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인권에 관한 굉장히 정치적인 교육 말고도 다양한 영역에서 최근에 얘기하는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같은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여기 아까 이제 학교 문화라든가 학교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 벨기에 사례인데요. 벨기에 프레미시 지역에서의 커뮤니티의 시리즌 부스터를 만들어서 이건 뭐냐면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학교 수준의 시민교육 접근성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학생 및 학교 평가입니다. 에스토니아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에스토니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8가지 차원에서 일반 교육과정 내에서의 역량을 길러주는 걸 목표로 하는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창업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교사 교육과 훈련인데요. 교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사가 실제로 연수받고 훈련받고 그들의 이제 전문성 프로그램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프랑스 사례를 보면은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교생 수습 달랑 몇 주 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1년 이상, 2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핀란드 같은 데는 석사 이상 고등학교 교사를 석사 이상 하고 있는 것을 권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특히 학교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비전과 목표와 로드맵을 그리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천 전략과 거기에 대한 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4가지 수준에서 현장에 그것이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목표 방법에 대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모자라는 게 아직 많고 의혹들은 있을 텐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가닥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그런 제안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허진만 대표님, 학교 시민교육 전국 네트워크 대표님, 현재 교사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실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는 교육청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법과 정치를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업에서 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서 이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 책이, 판결 대 판결이라는 책, 판례를 가지고 얘기한 책인데, 거기서 이제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을 이제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숙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예,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였는데, 얼어 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그 갈비뼈 그 골절 때문에, 결국 그 내부에서 좀 출혈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토론을 하자고, 이게 누구 잘못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토론을 붙였는데, 되게 저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그 학생들이 노숙자를 동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노숙자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노숙자가 왜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그 서울역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서 사람들 혐오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우리가 세금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100% 학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대부분 학교들이 다 이런 그 어떤 가치관의 혼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에 대한 그 위기에 좀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학교 교사들이 가진 그 딜레마인 거죠. 이럴 때 여기 이제 선생님이나 장학사님들 계시겠지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맞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애한테 아니야 임마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은요, 4개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4개 지역을 지금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예, 그 중에서 이제 서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요, 이제 그 담당 장학사님 얘기를 종합해본 결과, 이 민주시민 교육은 사실 교육 행정가들한테는 사업 근거가 없으면 못해요. 예. 너 무슨 근거로 그 사업을 하느냐라고 말하면 근거가 없으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예, 그 마련된 근거를 바탕으로 학생 참여와 논쟁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적극적 안착 전략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의 그 사업 근거, 예, 이런 사업 근거를 찾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선례화되면은 결국은 이제 공 빼앗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성향의 교육감님이 또 되시면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걸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교육감님이 이제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할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거를 찾는데 너무 그 집중을 하다 보면, 물론 그건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결국은 뭐 나는 이런 근거로 한다, 나는 이런 근거로 한다, 이렇게 근거만 만들어버리면 되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참여 예산제, 이거 호응 좋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학생회의실 뭐 만들 때 예산 지원해주고, 학생들이 어른들 간섭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 뭐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그 집행할 수 있게 해주고, 이건 뭐 나쁘진 않아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 자치 역량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교육청 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빼고는 이제 서울교육청, 충남교육청, 경남교육청 다 교육청 돈으로 학교에서 학생 자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 민주시민교육 논쟁 수업, 아까 이제 조희연 교육감님도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이제 교원들의 자발성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논정 수업 나 그런 거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안 하면 끝입니다. 이거 강제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이런 수업을 기획할 수 있는 이제 힘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기반이 되는 사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좀 서울교육청 사업에서는 요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차원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조회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일단은 그런 요구들이 있구나라는 걸 정도로 알아보는.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시키는 것을 이제 지난 6월 30일인가요?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그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이 좀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 일상 요구에 민감하다는 것으로서는 참 좋은데 교육청이 할 일일까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육청이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교장이 결국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힘들지 않을까. 그 교장들한테 이렇게 내리꽂기식으로 교육청에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잠깐 보시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민주주의, 시민교육, 다문화 탈북 학생 지원.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좀 전면으로 내세웠어요. 이제 가이드라인 참 좋습니다. 실제로 거기 자료집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되게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학교에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라는 전략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학생 자치회를 이제 키우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내셨는데 사실 관이 주도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학생들한테 좀 뭐가 필요한지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경기도 오산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 500인 토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도 이미 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요구 지점들을 받아안는 쪽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학생 회장들을 모아서 뭔가 한다는 게 사실 학생 회장들이 다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마음 같지 않거든요. 학생 회장들 되게 바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사실상 미안한 얘기지만 학생회장이라는 스펙 때문에 이제 나온 친구들이 된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란 측면에서는 무조건 선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세밀한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해가지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자랑스럽게 민주시민 교과서를 이렇게 제일 처음 발행한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 뭐 이런 것들 잘 하시고 계시고요. 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거죠. 다문화 교육, 탈북 학생 지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디자인을 해서 조금 더 잘 녹아들게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칸막이가 여전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남교육청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실제로 이거 하나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학생주도 자치활동 활성화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꼼꼼하게 했다는 측면이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 연수, 학생회장들 모아서 회의 진행법 연수로 했어요. 실제로 친구들한테 필요한 연수거든요. 그래서 뭐 리더의 자질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제 실제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생활협약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해서 뭐 교복 자유 착용 합의까지도 이루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입니다. 여기도 역시 학생 자치와 교원 연수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연수, 민주시민 교과서 잘 보시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게 지금 10개 교육청 로고가 찍혀 있어서요. 10개 교육청에서 공동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급 지원하고 있고요. 활용 정도를 우선 검증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일단 적용하기 쉬운 이제 학교급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를 2019년에 신설하기로 해서 아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고민되는 지점 3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고민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 자치활동이 학교 예산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 지원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처음에 학교가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학교 안으로 그걸 들어오게끔 자연스럽게 만들 것인가는 장학사님들, 뭐 교장 교감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원의 시민교육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사실 경기도교육청은 시민교육 아카데미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연수를 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방식으로 연수를 해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잘 진행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사실 드물어요. 네. 이것들을 좀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풍부하게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이런 정도의 좀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의 1순위 과제가 뭘까? 이거는 청중들한테 좀 넘기겠는데요. 학생 자치일까? 아니면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걸까? 아니면 뭘까?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뭘 우선 과제로 삼아야 될까?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떨어진 좀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온 고3 조승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김태준 발대자님과 허진만 발대자님 두 분에게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바라보건데, 이제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너무 타이트한 국가 교육 과정 때문에 이제 교사들께서 창의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현재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드신 김태준 발제자님께서 예로 드신 사례들의 국가와 지금 한국의 국가 교육 과정의 차이, 그리고 발제자님 의견상 이 문제가 학교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 그러면은 특정한 어떤 뭐가 있고 거기서 정치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이데올로기를 가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세계 트렌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제 그 기준이나 가치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우는 가치들, 또 아까 글로벌 시티즌십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의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집단의 특정한 권리를 옹호하는 교육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교사들이 그거를 또 어떤 거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교사교육만 조금 이제 더 초점을 두면은 그런 부분에서 교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입직 전에 교사 임명되기 전에 그러한 그 테스트라든가 혹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교사로서 들어올 수 있게끔 트레이닝 시켜요. 예컨대 제가 아까 교생 시스템 얘기했는데 우리는 몇 주잖아요. 거기는 1년 이상, 2년까지도 하고 2년 하는 것도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조 교사로서 실제 교사로서 그 트레이닝을 받아요. 마치 의사처럼. 그래야지만 학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제도 우리 안 바꾸면은 안 됩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혁신학교가 시작되면서 학생 자치가 화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자치 활동이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결해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뭐 예산 쿼터제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 자치,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 자치 활동으로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그 학생 자치, 그 학생 축제 한번 하면은 7, 800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소요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축제 한번 하고 나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오히려 다른 데서 막 그 돈을 꿔와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예. 그러니까 예산 쿼터제를 좀 하고 그 전제 조건은 예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들도 뭐 중학생 정도만 돼도
그 우리 학교 예산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 정도를 학생 자치에 쓸 건데 학생 자치에 쓴다는 거는 이런 항목에서 쓸 수 있다. 이런 걸 좀 본인이 알아야 뭘 권리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교육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뭐 매뉴얼화해서 내려보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뭐 감사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권장 수준으로 이렇게 좀 다양한 그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거지 그 방법을 좀 다양하게 알면 훨씬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전 보조성의 원리 얘기를 하셨는데 또 막상 우리는 이렇게 정부나 교육청에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과연 학교 단위에서 해서 얼마나 이게 될까? 지금까지 사실 10년 동안 뭐 허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는데 이게 어떤 한 단계가 올라서려면 그래도 좀 뭔가 국가 차원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좀 정부나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 만약에 활성화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민주주의 시대가 갖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재 시대에는 사실 시민들은 편한 면이 있어요. 어차피 그 위정자들이나 그 독재자들이 이제 정치를 하면은 아무래도 잘 못하고 국민을 섬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치는 위정자들이 하고 국민은 비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은 이제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봉사자가 되고 정말로 그 원래 의미의 정치인 봉사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성의 원리, 그 학술적인 용어로는 보충의 원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보조성의 원리가 갖는 함의가 국민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이 하고, 개별 국민 단위에서 안 되는 건 마을에서 하고, 마을 단위에서 안 되면 이제 뭐 동이나 이런 데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게 우리는 탱탱 놀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 국민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나서서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요청이 있을 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 같은 데는 규모가 크니까 뭐 교과서 개발도 하고 정책 개발도 하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고 이러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규모가 그만큼 안 되고 아직 준비도 안 돼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을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교육부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일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걸 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 조금 예산이나 아니면 연수나 이런 거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도와주고, 일선 학교에서 그 정도 지원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이렇게 그 제도나 그 운영 방침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 수준까지 나서고,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선 학교에 물어보고 교육청에 물어보고 또 학생 학부모들에게 물어봐 가지고 그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 또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자치가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토론에 참석하게 된 제주도 교육청의 장학관입니다. 저희들도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려고 해서 조직 개편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실은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1년 동안. 내려보낸 게 돈만 몇 건 이름을 가지고 내려보내서 교육청마다 아마 여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많이 왔었을 건데 교육청마다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걸 누가 업무를 할 거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분들이 없거든요. 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부 장관님이 있었으면 교육부가 그런 과를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이 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발전 방향을 이렇게 할 거다. 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우리 쪽에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이. 근데 지금까지도 왜 4개의 교육청만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앞으로,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체계성을 가지고 좀 그런 계획이 좀 정리가 돼서 좀 내려보내줬으면 일선 현상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혼돈하지 않고 좀 체계성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마곡중학교 학생회장 서재입니다. 먼저 저 이 발표 제목을 보시면 배움을 나눔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 자치인데요. 학생 자치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참여인데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 자치를 배움에서 나눔으로 함께 하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제목인데요. 사회 발표를 메이드 인 학생 자치회라는 주제로 하는데 이제 이게 저희 이번 연도 저희 학교 학생 자치회 슬로건이기도 하거든요. 학생 자치회가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담았고 이제 2016년 4월달에 진행됐던 세월호 추모 행사에 더 들어가 보면 일주일 동안 세월호 추모 주간을 정해서 다른 학교에서들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배를 접고 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천장의 모빌처럼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그날 유가족분들께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께서는 이미 아들을 잃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참 소중한 존재라고. 너희 부모에게는 더욱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부끄럽겠지만 정말 좀 닭살 돋고 또 부끄럽겠지만 더 늦기 전에 오늘이라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언론사와 장관님 축사도 있었고 그들이 이제 일반화되면 결국 이제 어쩌면 폐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 다양한 생각들이 드러내지고 그때도 다시 조합이 되고 또 실천이 된다면 이건 굉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특히 이제 교육부가 진행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막 시작하는 곳에서는 도대체 민주 시민 교육의 시민이 무엇을 뜻하는가 아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하고 계셔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 오셔서 철학적인 얘기부터 실제 적용까지 다양한 말씀 들으면서 좀 뭔가 개념이 더 뚜렷해지고 적용 방안도 더 쉽게 생각게 들지 않을까요?